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벌써 취업한 지 딱 1년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승진 기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3월, 또 한 번은 9월에요.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여름 끝나고 8월에 많이 입사해서 그런지 이번에 보니 3월은 시니어 레벨들의 승진만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 8월 마지막 주에 입사했기 때문에 올해 9월이 첫 승진 기회였는데요. 1년 만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1년간 어떻게 일해왔는지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레벨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미국이라도 회사마다 레벨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희 회사에는 그냥 대사, 대사2, 시니어 대사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한국 회사 느낌으로 따지면 사원, 선임, 책임 느낌이에요. 그냥 대사는 대부분 석사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이고요. 박사 졸업하고 오면 대사2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는 차이점인데 대사는 채용 공고에서부터 석사 이상 졸업자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레벨이라도 석사생들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hiring freeze가 끝나고 채용 공고가 열리기 시작한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고 경쟁도 치열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저와 같이 그냥 대사로 입사한 친구들은 전부 석사 졸업 이후 다른 미국 회사에서 2년 내외의 경력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면 저랑 같이 대사로 작년에 입사한 친구가 2명 더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4년 8개월 경력이 있고요. 다른 한 친구는 뉴욕 IBM에서 2년 7개월 경력이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 친구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에서 총 2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택이 마지막이었고 떠나고 싶지 않아 애틀란타에서 재택하고 있고요. IBM에서 일하던 친구도 그대로 뉴욕에 남아 재택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친구도 그대로 실리콘밸리에 남아 재택하고 있어요. 아무튼 모두 대사 1인데요. 빅테크 같은 경우 보통 인턴하고 리턴 오퍼 받는 경우에 경력이 없어도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23년에는 hiring freeze로 대사 인턴을 아예 안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더 큰 팀으로 봤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 1로 저희와 같은 시기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있거든요. 이 대엔 신입들도 전부 다 졸업 후에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윗분들께 들었는데 경력 있는 친구들만 면접을 봤나 봐요. 작년에는 워낙 시장이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서 그런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2가 아니라 그냥 SWE로 들어왔는데 다들 미국 다른 회사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시장 영향이 아니더라도 미국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분들이 여기 회사로 오는 경우 경력이 깎여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예전 경력을 살펴보면 이전 회사에서 스태프로 일했는데 여기에는 시니어로 온다거나 이전 회사에서 시니어였는데 여기는 2로 온다거나 2였는데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대사로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대사로 3년 조금 넘게 일하면 보통 대사 2로 승진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4년이 다 되었는데도 승진을 못했는데 회사 내 리스트럭처 레이오프가 있다면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무섭죠? 그리고 대사2도 마찬가지로 3년 N개월 정도 일하면 시니어 대사로 승진하는 것 같고요. 시니어 레벨은 그 위로 승진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시니어로 쭉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 승진을 못했다고 해고 대상이 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회사에서도 팀장님보다는 팀원으로 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책임으로 쭉 있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 팀장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입사해서 저희 팀 다른 분들 경력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여기서 그냥 대사로 일한 적이 있다면 3년 이상 일한 후에 다음 단계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처럼 기본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미국 회사도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메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순수 성과로 굉장히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미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와의 미팅 때 그런 기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정말 순수 퍼포먼스만 보고 승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1년 후에 승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입사하자마자 1년 안에 승진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또 꼭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몰되진 않되 주어진 하나하나를 일단 잘 해내보자 했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보통의 엔드-투-엔드 대사가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얼마간은 온보딩 기간이었는데요. 이때 배정받은 멘토와 매일 30분씩 미팅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했어요. 지금 막 입사한 주니어 때가 진짜 맘대로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들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게다가 어떤 큰 일을 아직 맡지 않았으니 배우고 적응하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멘토를 배정해줘서 매일 30분마다 무조건 미팅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개념이나 궁금한 점들, 팀회의나 팀 이메일에서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항상 리스트업해서 미팅 때 쭉 물어봤습니다. 30분 미팅을 절대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메일도 살펴보고 오늘은 무슨 토픽으로 얘기할지 어떤 거 물어볼지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토픽은 오늘 이러이러한 거 얘기하고 싶다라고 멘토에게 리스트를 사전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멘토가 좀 더 준비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신입사원마다 배정받은 멘토가 다 다른데 제 멘토는 설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정말 많고 팀에서 이런저런 이슈에 항상 투입되셔서 제가 입사했던 때에야 데사2에서 시니어로 승진한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한참은 시니어로 일하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팀 이벤트 때 드디어 제 멘토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냐고 했더니 원래도 박사할 때 연구보단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대요. 게다가 1대1 미팅이니 과외받는 분위기라 듣다가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다시 질문하고 그러니 이해도 더 잘 되고 좋았습니다. 또 모든 미팅이 녹화가 가능하니 미팅 때는 대화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끝나면 녹화본 한 번 더 보면서 개념 따로 정리해 두니 필요할 때 여기서 다시 찾아보면 되고 좋았죠. 역시 이 시간들은 팀에 적응하고 회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넓히는데도 아주 좋은 기반이 되었어요. 또 팀 온보딩 서류에는 팀에서 누가 어떤 토픽을 맡고 있는지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메시지를 보내 미팅을 잡아 도메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데요. 멘토가 모든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방면에 대해 기본적인 도메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본격적으로 일에 투입되었을 때 덜 당황할 테니 시간 나는 대로 미팅을 잡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 일찍 입사한 분들도 물어보면 아직 미팅을 안 잡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금 나중에 입사한 분들은 당연히 아직 안 잡았고 그래서 제가 잡으면 다른 신입사원분들도 다 초대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별 생각 없이 당연히 모두에게 필요한 건데 내가 스케줄링 했으니 한 번에 다 같이 배우면 다른 신입사원들도 따로 메시지 보내고 미팅 잡고 하지 않아도 되니 덜 귀찮고 알려주는 사람도 한 번만 알려주면 되니 좋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요. 나중에 보니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제 리더십으로 높게 평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입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큰 토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각자 무엇을 맡고 있는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마트라고 치면 누구는 과일 가게, 누구는 생선 가게, 누구는 정육점,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맡는 분야가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트 안에 있지만 제가 과일 가게를 맡았으면 유통해 오고 과일 팔고 매출 내고 하는 과일에 대한 모든 건 다 제 몫이죠. 아무튼 매니저가 저에게 준 분야는 아직 팀에 전문가가 없다고 너가 전문가가 되어라 하고 주신 거예요. 지금은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중요한 분야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셨죠. 드디어 나도 내 전문 분야를 맡는 건가 하며 기대감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저희 팀에 정말 전문가가 없고 제 매니저도 멘토도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팀장님이 처음엔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팀 팀장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팀장님과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대사팀에서 지금 입사한 신입사원이 혼자 온 거냐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거 진짜 복잡한데 많이 바라지도 않고 너가 이해만 해도 굿이다 라고 하셨죠. 오, 그럼 빠르게 이해해서 놀래켜드려야지 했는데 공유받은 자료들을 보니 양도 많지만 처음 듣는 개념도 많고 진짜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과 미팅을 잡아 질문을 했는데 A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A는 B가 C가 된 거야 라는 답변을 해주시면 B랑 C도 모르겠고 그래서 B가 뭐예요? 하면 그건 D야. 그런데 D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걱정과 함께 약간 업무량에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다행인 건 정말 친절한 분을 만나게 되어 본인도 처음에 너무 어려웠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는 중에 10월에 본사의 팀원들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 팀원들에게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행히 발표 후 제 스킨 매니저와 옆팀 매니저께서 너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해해서 발표한 게 너무 놀랍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휴, 그래도 어떻게 발표를 잘 했네. 일단 큰 산 하나 넘었다 하며 커피 마시러 잠깐 나왔는데 옆팀 팀장님이 직접 저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I was so impressed 라며 너가 언제 팀에 왔지? 하고 정색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요 했더니 정말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표 끝났을 때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좋게 말해주시는 건가 했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니 그동안 걱정하며 답답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되겠네 하고 신나서 일찍 집에 갔죠. 또 간 김에 VP랑 1대1 미팅을 했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니 너가 그걸 한다고? 하며 엄청 놀라시면서 그거 너무 복잡해서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토픽이야. 매니저가 너에게 이 일을 줬다는 건 너를 엄청 신뢰한다는 거거나 너를 그냥 압도시키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중압감이 조금 벗겨지며 잘 해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현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팀원분들을 만나야 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마트에 들어오는 과일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시다. 과일이 많이 있어야 손님들한테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딸기,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등 하나하나에 대한 소비 패턴과 함께 공급량 분석을 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다면 각 과일 유통업체나 농장주 등과 모두 만나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후 전체 과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대시보드를 구축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참고하고 현재 이상이 없는지 알 수 있도록요. 또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다면 알람을 주는 이상 탐지 모델링도 하고 간단한 원인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고치고 다른 분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액션 아이템으로 리스트업 했죠. 전체 과정에서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모두 낯설고 생소하다 보니 그리고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 이 과정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슈가 발견되면 제 분석 내용과 함께 왜 회의가 필요한지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A팀 땡땡님과 B팀 땡땡님, C팀 땡땡님이 같이 의논하셔야 돼요 하고 주도적으로 미팅을 잡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업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때 제가 소통했던 분들이 팀장님 레벨이거나 시니어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 분들이셨거든요. 다들 저보다 레벨이 높으시잖아요. 이분들께 나중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후에 스킨 매니저가 제게 피드백 주실 때 알려주시기를 저보다 높은 레벨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팀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는 점과 이슈를 직접 이끌고 해결했다는 점에서 크로스 펑셔널 팀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매니저와 스킨 매니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12월에는 연말이라 사람들이 다들 쉬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인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은 안 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도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들 쉬니 평소보다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저 또한 2주 정도만 휴가를 썼기 때문에 휴가 전 기간이 이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다 해서 이때를 이용해 또 많이 얘기하고 배우고 그랬네요. 그리고 모두가 돌아온 1월에 VP 미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분류하고 지금까지 한 것과 앞으로의 액션 아이템, 관련 업무를 할 담당자들을 발표했죠. 이때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 후 VP가 여기에서 누가 이 분야를 이렇게까지 파봤냐고 아주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뿌듯했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남은 부분도 하나씩 고쳐갔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제 매니저가 말씀하셨듯 이 토픽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달성하는 게 중요해서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제가 정리한 자료나 제가 만든 대시보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PM도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개념들을 이해하고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맡은 가장 큰 프로젝트이자 매니저가 팀에 전문가가 없으니 너가 전문가가 되라고 준 파트였기 때문에 잘 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이 외에도 여러 일들을 했는데요. 제 큰 프로젝트 토픽과는 상관없는 팀 내 다른 일들 있잖아요. 다른 토픽, 파이프라인 신규 생성이나 업데이트나 대시보드 생성, 에저 어널리시스 등등요. 제 매니저가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정말 적절하게 일을 잘 주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제 파트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직접 해보면서 도메인 지식을 넓혀갈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너가 물론 지금 과일 가게 전체를 맡고 있지만 저 정육점 소고기 파트에 이런 일이 필요하거든? 그거 해보는 거 어때? 하고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 파트를 하려고 보면 사실 소고기 파트는 물론 전체 정육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또 무언가를 구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정육점 파트 사람들과 미팅도 필요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도 넓어지고 직접 일을 하며 정육점과 소고기에 대한 지식이 깊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저기 야채 가게 파프리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너가 고쳐볼래? 하고 일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이번엔 야채 파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관련 지식도 깊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며 제 메인 프로젝트에서 나아가 전체 마트에 대해 도메인 지식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knowledge sharing 세션이나 해당 파트를 맡고 있는 분과 1대1 미팅을 잡아 다른 파트에 대해서 대충은 배울 수 있지만 직접 일을 하면 훨씬 와닿고 이해도도 깊어지잖아요. 또 미국 회사에서 중요한 건 제가 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에도 얼마나 기여하는지거든요. 그래서 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 업무 플랜 문서나 코드를 리뷰하고 제 기여 흔적을 많이 남기면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동부에 살아서 도움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무리 팀원이 다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니저들은 다들 서부에 있는데 타임라인이 달라서 괜찮을까 했는데 동부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팀원들과 협업하기 편리했습니다. 저희 팀에 유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오후 시간이 제 아침 시간이랑 겹쳐요.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몇 명 이상의 승인이 항상 필요한데 많은 팀원이 서부에 있다 보니 유럽 팀원들이 항상 일하는 시간에는 승인이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랑은 시간이 겹치니 서로서로 승인해주고 협업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분들 업무에 제 기여 흔적도 많이 남게 되죠. 제 오후 시간은 다시 서부 오전 시간과 겹치니 좋고요. 또 인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많은데 제 아침 시간만 해도 벌써 그분들 퇴근 후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제 아침 시간까지는 그분들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업무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미국 회사에서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feasibility예요.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을 중간중간마다 정리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물들을 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성과를 내고 있구나 를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좋은 피드백을 여러 사람에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히 일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팀 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먼저 스킨 매니저께 이번에 일한 거 발표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더 윗레벨 미팅에서는 제 매니저가 이때 회의에서 직접 발표하는 거 어때? 라고 종종 제안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와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 분들이나 저희 팀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일이 겹치지 않는 다른 팀 팀장님이나 VP도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죠. 발표 외에도 어떤 한 일이 마무리될 때 항상 이거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다 라고 전체 메일을 쓰거든요. 그럼 제 매니저가 종종 이게 이러이러한 면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더 윗레벨 분들까지 CC로 넣어서 전체 답장을 해주십니다. 가끔 VP도 답장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 제 일이 다른 사람들께 잘 보이겠죠. 저는 제 매니저가 이런 걸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가끔은 저도 이번에 발표하거나 공유하는 건 좀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는데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리송하고 주저할 때면 항상 매니저가 와서 이거는 왜 안 해? 이거 해야지. 발표하자. 이거 전체 메일 쓰자. 라고 제안해 주십니다. 매니저가 진짜 잘 이끌어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다른 팀 팀장님들을 뵐 때도 너 매니저가 너에 대해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한다 라고 전해주시는 걸 보면 좋은 매니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발표하거나 이메일 보낼 때도 팁이 있는데요. 항상 마지막이나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들께 감사한지 조금이라도 같이 일한 분들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협업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당사자도 고마움을 받으니 기분이 좋고 이 업무에 누가 기여했는지 다른 분들도 알 수 있으니 좋죠. 또 미국 테크 회사들은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 팀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일주일 동안 우리 팀 이슈를 맡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팀에 대해 연락 오는 것은 이 담당자가 모두 답장을 해야 하는데 밤에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담당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신입사원 중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걸 하게 되었어요.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기 전에 미팅을 통해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모든 부분이 커버되지 않았고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큰 이슈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제가 했을 때 큰 이슈도 터졌고 그래서 이거 그때 시니어분들이 알려줬던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PPT로 다 정리해서 다른 신입사원들을 초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려고 저를 위해 정리한 거였는데 이왕 정리했으니 공유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다른 신입사원들이 직접 해보니 이 슬라이드가 진짜 도움이 되었다며 좋은 피드백을 많이 줬고 매니저분들도 리더십으로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knowledge sharing은 원래 제가 자주 하는 거거든요. 제 유튜브도 결국 제가 먼저 겪은 걸 정리하고 공유하는 knowledge sharing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오니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받아 좋더라고요. 아무튼 2월 말에 제 매니저랑 1대1 미팅을 하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굉장히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평가에는 above target, meet target, below target 세 가지가 있대요. 대부분은 meet target이고 meet target 받았으면 괜찮게 받은 거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5, 6개월 동안 extremely well 해서 above target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테크니컬 스킬 측면에서 Git, Kusto, Python, Power BI 등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엔드-투-엔드로 했고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면 러닝 세션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잡아서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게 스케줄링 했고 본인이 혼자 배웠다면 그걸 요약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줄 알고 제가 맡았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 팀 사람들과 협업해서 문제 원인을 발굴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very impressed 했다라고요. 이걸 들어보면 대충 높은 평가를 받는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이 가시죠? 진짜로 1년 만에 승진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자마자 첫 주 월요일에 매니저가 1대1 미팅에서 제 이름이 승진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주셨어요.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보면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입사했는데 첫 한 달은 신입사원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오리엔테이션과 부트캠프,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바쁘고 10월부터 토픽 받고 도메인 이해하며 여러 팀원들과 협업해서 엔드-투-엔드 작업하고 목표까지 달성해야 3월 말부터 4월까지 제가 한 일들에 대해 피드백 요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좋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5월에 승진 대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맡은 프로젝트가 크기도 했고 다른 작은 일들도 참여한 덕분에 다양한 팀 분들께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요. 20분 정도께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신입사원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분들의 팀이 다 다른 것도 제 역량에 대해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럼 9월에 승진이 되는 거죠. 8월에 입사했을 땐 내년 9월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면 날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많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3월 말까지 보여줘야 했던 거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물론 본인이 다 잘했더라도 여러 조건에 의해 승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문에 승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문의 승진 예산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가 그 한정된 자원에서 왜 우리 팀 이 직원이 승진을 가져가야 하는지 부문에 잘 어필해야 합니다. 다른 팀 매니저들도 본인이 승진시키고 싶은 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직원의 승진으로 사용할지 모두가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매니저가 평소에 목표 설정하는 것과 비저빌리티를 잘 이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우리 직원을 승진시켜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대기가 수월할 거니까요. 아무튼 팀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매니저가 신경 써주며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니저가 그렇게 기꺼이 다 자료 준비하며 어필해서 승진시키고 싶을 정도가 아니면 진행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승진해서 낙오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진 예산이 나오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운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인턴 했을 때 리턴 오퍼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월마트에서 나중에 제가 근무했던 헬스케어 부문 자체를 다 없앴단 말이에요. 이 부문의 많은 직원들이 레이오프도 당했고요. 이런 곳에서는 제가 처음에 열심히 했더라도 어차피 부문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디 반영이 안 되겠죠. 또 승진 예산도 안 나왔을 거고요. 나중에 레이오프 안 당해서 팀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니 승진할 수 있는 월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새로운 팀에 적응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토픽 선정도 아주 중요한데요. 분석은 혼자 했더라도 실제 문제 해결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일이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목표 달성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토픽을 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이런 토픽이 뭔지는 알 수 없고 대부분 매니저가 정해주는 걸 하기 때문에 매니저의 영향이 크겠죠. 토픽도 그냥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엔드-투-엔드 프로젝트를 해야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기가 좋습니다. 업무 자체가 작고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역량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또한 매니저가 그 정도 일을 본인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승진하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에게 그만큼 입사하자마자 빠르게 신뢰를 얻어서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신입사원이 많은데 다들 이런 토픽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초반 1대1 미팅 때 제가 승진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했어서 승진에 관심이 있다는 걸 넌지시 알렸고 다른 일들로 신뢰도 얻었고 그 덕분에 이런 토픽을 받을 수 있었나 싶기도 해요. 또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 윗분들께 피드백을 받는 게 좋아요. 저는 매니저와는 매주 한 번, 스킨 매니저와는 2주에 한 번씩 간단하게 1대1 미팅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알리고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평가도 exceptional이라고 꾸준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승진할 확률이 높아요. 3월에 이벤트 때문에 본사에 한 번 더 갔을 때는 VP와도 1대1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VP가 먼저 적극적으로 모두와 1대1 미팅을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 본인이 먼저 잡아도 좋습니다. 저와 제 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작년 10월에 갔을 땐 제가 먼저 VP에게 1대1 미팅 하자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매니저와 스킨 매니저 모두 저와 1대1 미팅 할 때 제가 본사 가겠다고 하니까 온 김에 VP랑 1대1 잡아서 널 알리라고 먼저 알려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제 매니저와 스킨 매니저 모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튼 10월에 가서 VP랑 1대1 미팅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신입사원은 거기서 살고 한 번씩 출근하는데도 VP를 만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한편으론 본사 근처에서 근무한다고 항상 교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 하고 멀리서 재택근무하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걱정을 조금 덜었네요. 아무튼 3월 1대1 미팅에서 VP는 너가 10월에 와서 이 일을 맡았다고 얘기했을 때 너 매니저에게 화날 뻔했다. 그리고 너 매니저와 1대1 미팅 때 신입사원한테 이 일을 맡기면 어떡하냐고 얘기했는데 너 매니저가 she can do it 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켜보았는데 잘 해내서 놀랐다. Keep up your great work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토픽을 맡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불안해 하셨던 다른 팀 매니저께서도 너가 우리 부문에 들어와서 기쁘다. 앞으로도 쭉 여기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바로 옆 팀 매니저와도 1대1 미팅을 했는데요. 너가 신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너가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추천을 못하겠지만 진짜든 가짜든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또 스킨 매니저께서도 작년에 뽑은 신입 중에 너는 정말 exceptional이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재밌는 건 저는 본사를 10월에도 가고 3월에도 갔잖아요. 올해 3월은 부문에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한 거지만 사실 작년 10월에는 제가 가고 싶어서 비행기표를 먼저 사고 스킨 매니저께 이후에 가고 싶다고 알리고 갔던 거였는데 회사에서 초대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말씀드린 거라 회사에서 호텔 비용 지원해 줬을 때 너무 좋으면서도 살짝 찔리고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가보니 제 스킨 매니저가 제가 회사 적응하는 거에 엄청 적극적이라며 태도가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것도 제 초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저희 회사에서 해고도 많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매니저가 5월에 승진 소식을 전해주시면서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승진이 된 데다가 스킨 매니저가 이번에 예산이 진짜 없어서 거의 승진 자체를 하지 않았고 레벨 60에서 61로 된 사람은 우리 부문은 너밖에 없다라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놀랄 것도 없다고 You deserve it 이라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저희 부문에는 데사만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엔지니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등이 같이 있습니다. 이건 VP로부터 받은 축하 메시지예요. 아무튼 제 매니저가 이제 너가 승진했으니까 우리가 너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셔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미래의 제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네요. 대사 2에서 시니어가 되는 거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승진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잘 안 되었을 때 금방 좌절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본인 탓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며 조금은 가볍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공유드려 보았는데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미국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감이 잘 안 왔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했고 승진도 한국처럼 때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인정받고 빠르게 잘 할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 방법들이 여러분께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